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 오늘 만길 어느 쪽에 주목했을까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장,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곳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공개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섹터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공개부터 해보면요. 차량용 반도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 종목들은 누가 될까요? 그 수혜주를 찾아보겠습니다. AI 반도체가 오늘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좀 선별적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마이크로는 증권가 호평 때문인가요? 홀로 이제 독주를 좀 보이고 있고요. AD테크, 코아시아, 가온칩스 뭐 이런 종목들도 좋아요. 이 안에서 차량용 반도체 뉴스 때문에 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삼성전자한테는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이 계속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반도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하락을 하는데 하이닉스는 현재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반도체 내에서 대형주보다는 소부장 쪽으로 기분 좋은 일이 좀 생기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이 순환매를 돌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소부장이 지난 3월 달에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첫 동맹을 이제 맺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아우디란지, 폭스바겐, 그리고 BMW, 그리고 최근에 또 페라리 이쪽과 계속해서 협력을 맺게 되면서 아마 그 효과가 제가 봤을 때 현대차 쪽으로도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교육을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만약에 그 A라는 엄마의 그 자녀가 있는데 공부를 되게 잘해요. 네. 그러면은 B라는 엄마가 똑같은 그 연배의 학생이 자녀로 있다라면은 당연히 다른 집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떤 학습지를 쓰는지, 어디 학원을 가는지가 궁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현대차도 그런 게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항상 이제 그 프리미엄 차를 얘기할 때 독일 3사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벤츠, BM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위에 또 그 위에 모델인 또 페라리 쪽도 협력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OLED를 하고 어떤 차량을 반도체 쓰는지가 아마 현대차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네시스도 이제는 프리미엄 모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우리가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경쟁업체들, 그 상위업체가 아무 차량용 반도체를 그쪽을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제 OLED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쪽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전고체 배터리가 과연 개발이 될까라는 물음표는 사실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라도 삼성 SDI가 이 전고체를 또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은 삼성전기, 삼성전자, 이어서 삼성 SDI도 현대차와 또 협력을 맺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기대감입니다. 개인적인 기대감이고. 그리고 이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협력이 좀 예상이 됐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아다스,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돼 가지고 이 아다스용 핵심 칩을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수주를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10월 달부터 이 칩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해온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인포테인먼트를 보게 되면은 새로운 거지만은 차량용 반도체를 보게 된다라면은 작년부터 이미 협력이 진행해 왔었었고 어찌 보면 추가적인 수주를 삼성전자가 받았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부터 삼성전자가 개발을 시작했고 이제 이게 개발이 되게 되면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 5나노에서 이 아다스용 핵심 칩을 개발을 생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2025년 맞춰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 이미 작년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미러는 이미 시작이 됐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뉴스로 또 나오게 되면서 한 차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과 현대차의 이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협력의 그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둘 다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옆집은 뭘 쓰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이 또 테슬라와 회동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뭔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고객사를 하나 더 얻은 삼성 쪽에서만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이 들 텐데 보도로는 윈윈 전략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의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둘 다 윈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공급망이라는 이슈가 분명히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거치게 되면서 이 공급망 이슈를 가지고 이 현대차의 경쟁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생산이 지연이 되거나 차질이 발생되거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현대차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와 이 밀월 관계,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해 나가게 된다라면은 이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안 좋은 이런 그 코로나 상당히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은 네. 이런 경우가 또 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현대차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다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메모리 대비해서 비메모리 쪽의 어떤 매출이 작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많이 올라온 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BM이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아우디라든지 그리고 제네시스까지 이런 프리미엄 모델 쪽으로 계속 수주를 받게 된다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어쨌든 이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부품은 프리미엄 제품이다, 고가 제품이다 이런 인식이 들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매출처는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도. 그렇죠. 어. 테슬라 같은 경우 이미 예전에 D1 칩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서로 협력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번에 아시겠지만은 네. 코로나를 거치게 되면서 공급망 이슈도 테슬라도 자유롭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테슬라도 제가 볼 땐 테슬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윈윈 전략 맞다. 그리고 현대차 쪽에서도 수급이 안정되니까 네네. 분명히 유리한 이런 협력이다. 인포테인먼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좀 등장을 합니다.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칩을 공급한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협력 관계가 더 확대될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칩 이름이 엑시노스 오토 V920. 이 칩 시장이 앞으로 성장성이 얼마나 크다고 보세요, 송 과장님은?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통계적인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인포테인먼트용 칩 시장의 성장성 자체가 2022년도에는 680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29년도에 보게 되면 1,430억 달러까지 이 시장이 매년 한 11%씩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도 이 두 손이 편안해지고 눈이 편안해지면서 네.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늘어나기 위해서 사실상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일부 해내려고 하는 거일 테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플렉서블하게 확대가 되고 대형화가 되게 되면서 사실상 그 안에서도 많은 부분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차 타고 계세요? 타고 싶네요. 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사실상 이쪽 섹터 자체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보게 되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라고 했던 것이 사실 ECU라고 해서 그 시장 자체가 비교적 단순한 일을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되고 구동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치우쳐져 있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도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더욱더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차량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뛰어들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돈이 될 것이 눈에 확실해 보이고 네.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는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부분에 힘을 더욱더 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삼성하고 현대차의 합종 연행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도 역시나 선도적인 지위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될 거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급망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나아가서는 사실상 조인트 벤처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굉장히 대폭 성장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아직 미약하지만 점차 이제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지금 사도 이 먼 미래에 투자하는 게 정말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를 참으실 수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사실 한 달만 투자의 속도도 오래 걸릴까요? 예, 한 달만 안 움직이게 된다 하더라도 답답하실 테니까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움직임의 그때그때에 따라서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고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섹터 내에 있는 그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의 기반 자체가 아직까지 미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말인즉슨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투영이 많이 될 때는 주가가 재미나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네. 그 기대감이 꺼졌을 때 이 주가를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모멘텀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주가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이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요 근래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패턴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차량용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기차든 자율주행에 대해서 정말 꿈이다 막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손에 잡히는 게 상당히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속도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적을 확인하려는 그 심리가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오늘 삼성전자와 현대차 뉴스를 정태근 팀장님께서 주목을 하셨지만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전장주는 아니잖아요. 전장주 하면 아무래도 자율주행하면서 이제 LG전자를 많은 분들이 떠올리신단 말이에요. 최근 이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호평이 좀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LG전자의 주가는 전장 모멘텀 안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약간 다르죠. 사실 분야 이제 자체가. 우리가 봤던 이 이슈 자체는 차량용 반도체 그쵸. 이쪽 부분인 거잖아요. 하지만 전장에 대한 부분이 LG전자가 사실상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쵸. 대신 그 외에 들어가게 되는 구동 모터라든지 아니면 인포테인먼트용 관련된 이제 전장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건데 네. 이런 부분이 사실상 LG그룹이 계속적으로 스마트폰 사업에 있어서에 대한 그 뒤처짐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던 부분이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힘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한 100조 원 정도의 수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 근래에 사실상 주가도 한번 이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더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상반기 내에 대한 수주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반기에 수주가 나오게 됐을 때는 충분히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의 결국은 궁극적인 주가의 완성은 애플과의 협력이겠죠. 그래서 그것까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장이라는 키워드, 차량용 반도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키워드가 확산되면서 종목을 좀 압축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오늘 보신 뉴스는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밀월, 그 안에서 삼성전자의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압축해서 보는 게 답일까? 맞아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장용 반도체가 물론 반도체 사업을 하지만 전장용 반도체가 주된 캐시카우, 뭐 스마트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매출 영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 이슈에 영향을 좀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가 더 강한 것처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소부장적으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탑픽 종목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탑픽 종목 외에 한번 보시면 좋을 만한 게 오사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사트. 아. SFA 반도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SFA 반도체가 이제 천안에 1공장, 2공장인데 2공장이 비메모리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토모티브 반도체였던 그 수주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미 이제 흑자 전환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쪽으로도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비메모리 낙수 효과, 그러니까 특히나 차량 반도체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오사트 쪽으로 SFA 반도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사트에서는 네. 하나 마이크론이 급등하면서 신고가잖아요. 국내 최대 오사트를 향하여 이렇게 증권가에서 평가했던데 이쪽은요? 짧게만 여쭤볼 수 그쪽은 있을까요? 이제 오늘 하이닉스 영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사트 중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게 되면은 예. 이제 SFA 반도체를 봐야 SFA 되는 거고요. 반도체,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은 하나 마이크론으로 봐야 된다. 하나 마이크론이 작년에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1조 네. 정도의 그 통계 방식으로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영향이 클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개별적인 이슈로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급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건 결국 탑픽 네. 아닙니까? 어느 쪽이에요? 그 삼성전자 전력 반도체하고 차량용 반도체는 볼 종목이 딱 명확해요. 차량용 반도체는 뭘 보시면 되냐면 코아시만 보시면 됩니다. 코아시아. 네, 보시면 되는데 예. 이 회사가 이제 그 삼성전자 엑시노스 오토의 유일한 협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 영업도 현재 대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일본 쪽에 종합가정용 그 주문형 시스템 반도체 스쿠에아루토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데 이게 원래는 TSMC 쪽으로 고객사였거든요.
근데 그쪽 회사를 이제 삼성 파운드에 유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미국 AI 반도체 안바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도 이제 삼성 파운드를 고객 유치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자 입장에서는 이 코아시아가 상당히 이뻐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영어까지 대신해 주니까요. 그래서 차량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연유를 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돌파까지 보고 있습니다.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려 있기는 네네. 한데 직고점 넘어설 거라고 보시네요. 13,000원까지 보는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키워드 주목해 보시면서 코아시아의 움직임 주목하겠습니다. 탑픽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은 어디일까요? 섹터 공개합니다. 건설 기계입니다. 기분 좋은 수급이 들어온다. 이제 본격적인 호실적의 시간인가. 사실 1분기에도 실적이 좋았었어요. 이쪽, 그렇죠. 그런데 한 차례 더 신고가를 또 씁니다. 캐터필러의 강세 영향을 좀 받는 건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인데 네. 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에서 이러한 흐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됐고 이것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투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 이 정도로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계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관련돼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네. 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올해에서 내년 정도로 다소 뒷걸음질 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 민감 섹터 자체가 워낙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좋지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왔던 AI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라든지 빅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쉼과 동시에 같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나스닥에서에 대한 수급이 다우 쪽으로에 대한 부분으로 우위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도 국내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보다 더 좋은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관련돼서 기계업종은 확실히 이러한 경기 민감 섹터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정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금리 이야기까지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는 조금 침체된 분위기 속에 소외주였던 경기 민감주들로 수급이 이전되는 이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되느냐가 이들의 종목 신고가를 이끌었던 게 아닌가요? 사실 북미 쪽의 인프라가 굉장히 좀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은 아니기는 한데 다른 쪽 전 세계 인프라 투자 확대가 그렇게 큰 사이클을 그리고 있다는데 이게 하반기까지도 이어지는 사이클이에요? 제 의견보다는 역시나 이 보다 더 신뢰성이 높기 위해서는 사실 이 39번째 이 캐터필러의 연간 전략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내용이 나오고 나서 캐터필러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안 관련돼서 칩스 액트라든지 아니면 IRA 법안 관련돼서 이것이 집행이 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자체가 더욱더 많은 부분 단행이 되게 될 텐데 그것이 단순하게 단기간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면서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은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중간중간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전력기기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전력기기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에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이 전기차 관련돼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관련된 광물을 내연기관 대비 6배나 더욱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에 대한 전기차 침투율을 보게 되면은 한 9%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광물을 캐야 되고 그 광물을 캐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굴착기라든지 뭐 드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연히 더욱더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이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미국이에요? 미국은 아니고요. 사실 중동 쪽인데 네, 이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그 유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었잖아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우리도 잘 아는 것이 네옴시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기계에 관련된 이런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회의가 언제 있었던 거예요, 캐터필러가? 얼마 전에 보게 되면은 이 캐터필러가 급등을 한 날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날 이제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6월 같고요. 2일 금요일 네. 전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린 네,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북미, 중동 이렇게 좀 키워드를 압축할 수 있는데 결국 사실 굴착기라든지 건설기계의 핵심은 중국이었잖아요. 이 질문을 사실 매번 드리게 되는데 참 회복 속도가 좀 요원한 것 같아요. 이번에 수출 지표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이 때문에 오히려 또 부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나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세요? 주가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없다.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중국 모멘텀은 지금 주가에 전혀 없다라고 보시나요? 만약 있었다라면은 지금 건설기계가 아무도 영향을 좀 받지 주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빈자리를 이제 EU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이 완벽하게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앞으로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이제 네옴시티까지 다 이제 갈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들이 그동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품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보게 되면은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중국에서 계속 변동성이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꼭 탈중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출서 다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실적에 대한 변동성을 완화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변동성을 완화시켰다는 것들은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완화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개발이 조금 이제 더딜 수밖에 없는 것들이 더 짓게 되면은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가 하나로 3,400조 가량이 되거든요. 3,400조면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보게 된다라면은 한 5배, 6배 정도 되는 어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채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 이 부채의 어떤 원인이 뭐냐면은 결국 이제 많이 지어놓은 아파트 이런 것들 처리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 매입한 부채가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섞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짓는 게 조금 저렴하게 말씀드리면 더 많이 짓는 게 지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에 반면에 아시겠지만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도에 일자리 법안이 통과가 되고 전력망 투자 이런 부분들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철도, 상수도, 전력망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이제 2차 전지 공장까지 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요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미국 쪽 매출이 큰 두산 바켓이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와서 그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북미 쪽 매출이 현재 35%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20몇 %대였는데 35%까지 올랐다는 것은 북미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륜에서 이제 뭐 HD 현대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고 현대건설기에도 그래서 주가 흐름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캐터필러가 지금 120일선 뚫어내면서 235달러까지 회복을 합니다. 1월에 최고가가 266달러였는데 여기까지 가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두산바켓은 이미 신고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증권가에서는 7만 원까지 보면서 2분기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쵸? 주가 레벨업이 그럼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들로 힌트를 좀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어떤 상승세는 물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이 된다라는 것들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라든지 상승 탄력에서 계속해서 우상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JYP 엔터테인먼트, 다른 엔터주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흔들리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AI 관련된 루닛도 루닛 같은 경우 종목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닛도 그렇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지금 현재 말씀하고 드리고 있는 두산바켓도 그렇고 계속 상승 탄력에 의해서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조금 이제 둔화가 되거나 꺾이기 전까지는 이 종목을 이제 고점이라고 논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단지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너무나 정석적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HD 현대인프라코어도 그렇고 두산바켓도 그렇고 지금 52주 신고가거든요. 거의 뭐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고가의 탑픽이 있더라고요. 우리 송 과장님 탑픽. 맞죠? 사실 오전부터 저희 건설기계주가 오늘 대형주 안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인지 이 HD 현대인프라코어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송 과장님이 보신 또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북미 인프라라고 하면 바켓도 있는데 이 HD 현대인프라코어를 보시는 차별화된 포인트가 뭘까요? 사실은 이 두산 바켓 대비는 훨씬 부담스러움은 적어요. 왜냐면은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기는 했지만 뭐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위로 뚫고 가고 있는 중이고 이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그 이전에 이미 더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국 쪽에 대한 부분이 저는 약점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플러스로 만약 중국에서도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네. 플러스 알파로 붙을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줄었어요. 지금 원래는 한 30% 정도 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1분기 때는 8.9%까지 줄어들었거든요. 대신 북미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이 고객처 다변화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모멘텀을 보게 되면 방산 엔진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작년도 말부터 사실상 이제 현대 로템하고 계약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이 터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올해 초에 한 3천억 가까이에 대한 수주를 추가적으로 맺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규모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런 좋은 사업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대 인프라코어로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 엔진의 성장성도 주목하자. 얼마까지 보세요? 증권가에서는 13,000원, 14,000원까지 TP 보고 있거든요. 거의 다 온 거 아닌가? 저도 목표가를 일단은 13,400원 제시를 해드려요. 하지만 이 관련돼서는 이 기계 관련된 업종이 사실 두산마켓은 정말 이평선을 타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이러한 이제 계단 형태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 형태의 이번 계단의 이 상방이 13,400원에서 한 14,000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를 좀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경기 민감으로에 대한 섹터 자체의 수급이 더욱더 들어오게 됐을 때에는 충분히 그거를 뚫어내고 네. 그 전 고점인 15,400원도 뚫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까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고점 뚫어내려면 중국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북미 인프라만으로도 뚫어낸다? 저는 북미 인프라만으로도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라고 오,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중국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하반기 때 나올까 말까 정도의 수준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인프라코어 탑픽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 정태근 팀장, 송태영 과장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